상담 심리사들의 책과 마음에 대한 이야기, 마음 부자들의 안 읽을 테니까 읽으면 더 좋고. 오늘 저희 첫 시간이라서 저희 소개를 좀 해볼게요. 저희는 4명이 함께 하고요. 저는 닉네임은 해유고 청소년 상담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저는 뿔소고요. 대학생을 주로 상담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폭클로이고요. 성인을 대상으로 심리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나비라고 합니다. 주로 트라우마를 겪은 분들을 만나고 있지만 아동부터 노인까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의 첫 번째 책은 네드라 글로버 타와브의 책 나는 내가 먼저입니다. 책의 부제는 관계의 안전거리에서 자기 중심을 찾는 바운더리 심리학인데요. 여기서 바운더리는 경계선이라는 뜻인데 정확히는 심리적 경계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관계에 있어서 나를 지키는 울타리라고 저는 좀 표현을 해보고 싶은데요. 관계 속에서 나의 심리적 경계, 바운더리를 지킬 수 있을 때 우리는 보호되고 스스로 안정감과 존중받는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대인관계 문제가 많은데 실제로 다투거나 드러나는 갈등인 경우도 많지만 혼자 끙끙 앓고 누구 때문에 힘들다라면서 상담을 찾아오시는 경우가 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럴 때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부분 혼자 생각하고 결론을 내려서 관계를 조금 부정적인 방향으로 정의하고 결국엔 관계를 포기하는 그런 패턴을 저는 상담실에서 좀 자주 마주하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가장 많이 하시는 말들 중 하나가 차라리 남이면 제가 이러지 않을 것 같아요 같은 말들이에요. 그만큼 마음이 쓰이고 주고받는 감정이 있을 때 이런 심리적 경계, 바운더리를 지키기가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책의 부제처럼 관계에는 안전거리라는 것이 필요한데 상담에서 이런 부분을 다룰 때는 스스로가 원하는 관계 정립을 분별하고 정의해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 책 나는 내가 먼저입니다에서 이런 관계 정립뿐만 아니라 내가 어떤 관계를 하고 있는지 깨닫게 하고 어떻게 관계를 만들어 나가야 하는지 적혀 있어서 대인관계로 힘들어하는 모든 사람들 또 대인관계를 더 잘하고 싶은 사람들이 이 책을 읽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가 이 책을 읽으면서 한 가지씩 느낌과 감상, 질문을 좀 준비해 봤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선생님들하고 좀 나눠보고 여러분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전반적으로 이 책에서 바운더리에 대한 정의와 바운더리가 좀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175페이지에 에릭은 자신이 설정하고 싶은 바운더리를 파악하느라 힘든 시간을 보냈다 라는 부분이 저는 한 문장인데 굉장히 오래 잔상이 남았어요. 왜냐하면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어떤 지점에서 바운더리를 규정하게 됐고 어떤 지점의 바운더리에서 혼란을 겪었는지를 생각하기도 했는데 이렇게 에릭이 자신이 설정하고 싶은 바운더리를 파악하느라 힘든 시간을 보냈다는 점에서 사람들마다 어떤 지점에서 바운더리에서 좀 어려움을 겪고 어떻게 설정되는지가 다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같이 이야기 나눠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선생님들은 그 바운더리를 내가 좀 파악하고 설정하는 데 있어서 에피소드가 있으셨으면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을까요?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이 부분이 조금 기억이 나는데요. 저는 사실 대학교 제외하고 초중고까지 입학한 데서 졸업한 적이 없어요. 계속 좀 이동을 다니고 그래가지고 저의 바운더리를 이렇게 세울 만한 틈이 없었던 것 같아요. 10대까지는. 그래서 20대 이제 막 그걸 찾은 좀 과정이었는데 저는 좀 생각해보면은 경직에서 좀 오래 머물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뭐 이동을 하면서 해외에도 가고 좀 한국으로 다시 오고 그 과정에서 좀 내 거를 지키느라 좀 급급했던 그래서 타인 거를 좀 보면서 같이 좀 조율하기보다는 좀 굉장히 좀 경직되어 있던 좀 청소년기를 보내가지고 대학생 때 좀 나는 어떤 걸 좀 지키고 싶고 뭐가 불편한가를 봤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으로 좀 내가 내 바운더리를 좀 내세웠다 했던 기억은 해외 그 중학교 때 제가 해외를 나갔는데 그때 친구들 생일 파티를
갔는데 어떤 지나가던 백인이 저한테 이제 인종 차별을 하고 갔는데 백인 남자애가 키가 굉장히 컸죠. 180에 이제 키가 큰 남자애가 갑자기 와가지고 그러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너의 이 인종차별 목소리를 내야 돼 하는데 전 이미 매일매일 당하던 차별이었고 그 남자는 제가 네덜란드에서 살았는데 그게 그 평균 키가 180이에요 남자들의. 그래서 이거는 제가 저를 위해서 한 선택이고 이제는 좀 지긋해서 그냥 가만히 있었던 건데 그때 처음으로 좀 목소리를 냈던 것 같아요. 나한테는 이게 일상이고 이건 나의 선택이다. 내가 목소리를 못 내는 아시아인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걸 했던 게 좀 제가 청소년 때 그나마 내세웠던 저의 바운더리였던 기억이 나서 이 부분에서 그게 좀 떠올랐습니다. 아까 이제 에릭이 자신이 설정하고 싶은 바운더리를 파악하느라 힘든 시간을 보냈다는 부분에 밑줄을 치셨다고 하셨는데 돌이켜보면 저도 이제 바운더리의 문제인가라는 것을 상담심리를 공부하면서 조금씩 알아갔던 것 같고 실제로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생각을 하게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관계에서 고통스러운 지점에서 잘 들여다보면 아, 바운더리의 문제구나 라는 생각을 이 책을 읽으면서 계속해서 발견하게 됐고 이게 이 책의 저자 또한 지금까지 계속 노력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 또한 계속 노력하는 부분인데 핵심은 내가 고통스러워하는 관계에서 내가 어떻게 관계하고 있는가 거기에서 이제 바운더리를 어떻게 설정하는가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정말 수많은 관계를 하기 때문에 무엇부터 손을 대야 되는가 참 고민이 되는 것 같고 그럴 때 저는 가장 고통스러운 관계부터 하나씩 어떻게 좀 정리를 할 것인가 어디까지가 가장 좀 내가 살만한가를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전히 진행 중이고 여전히 고민 중인 주제라서 이 책이 참 반가웠어요. 그러니까요. 저는 이제 들으면서 선생님들 이야기 들으면서도 또 여러 생각이 들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관련된 에릭이 내가 어느 선까지 맞춰야 될지 자체가 굉장히 힘들었다는 이 부분이 저도 많이 공감이 되었었는데 이걸 이 바운더리가 나에게 편안한 선을 생각하는 게 쉽지 않은 또 하나의 이유가 타인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초점이 너무 많이 가 있기 때문이라고도 느껴져요. 개인적으로 좀 몇 년 전에 동료와 이야기를 하다가 어떤 상황에 대해서 동료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동료가 가만히 듣다가 사실 구체적인 그 상황은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동료가 저에게 선생님은 그 사람을 만나고 싶었나요? 라고 이야기를 해서 제가 그 사람이 계속 만나자고 요청을 했었고 좀 너무 여러 차례 좀 시간이 안 맞아서 그때는 만나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라고 했더니 아니 선생님이 그 사람과 놀고 싶었나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생각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더라고요. 내가 이 사람과 만나고 싶은가, 이 사람과 시간을 보내고 싶은가가 아니라 요청이 들어오면 이 사람은 뭔가를 원한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내가 이걸 들어줘야 될 것처럼 느꼈던 순간들. 그러니까 애초에 내가 적절한 경계를 설정하기 전에 뭔가 내가 뭘 원하는지를 알아야 그때부터 경계 설정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될 텐데 아예 그런 고민 자체를 하는 단계를 건너뛰었구나라는 걸 그때 깨달았거든요. 저는 이 전부 다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아요. 계속 처음에는 저는 좌우명이 최선을 다하자인데 늘 너무 모든 것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생각이 있어서 다 저의 책임이고 내가 하면 돼. 약간 이런 생각들이 어렸을 때부터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군가 얘기해 주신 것처럼 요청을 하면 들어주면 되는 거고 해주면 되는 거고 뭔가 내가 이걸 더 해줄 수 있을까? 아니면 어떻게 하면 뭔가 더 같이 좋을까?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다 보니까 타인의 초점에 맞춘 부분도 있지만 그거를 다 저의 권한과 저의 범위로 가져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바운더리가 완전히 어떤 경계가 있지 않았고 다 내 일, 다 내 책임 이렇게 생각했어서 어렸을 때는 허술한 바운더리가 굉장히 많았다가 그랬다가 갑자기 현타 오면 세상과 단절하고 왜 나를 이렇게 대해? 나는 꿋꿋하게 살 거야 이러면서 막 흔히 말하는 철벽을 치는 사람이 됐다가 갑자기 또 세상 착해졌다가 갑자기 또 세상 쌀쌀 맞아졌다가 이거를 엄청 반복했던 것 같아요. 생각을
범위를 좀 굳히고 싶고 어떤 게 내가 가장 편안한 상태인가를 좀 고민하게 되면서 아직도 저도 작가가 말한 것처럼 완전 건강한 바운더리인가? 라고 생각하면 지금도 너무 많이 저를 보이고 좌절하고 혹은 척을 쳤다가 또 그러지 말걸 이렇게 좌절하는 걸 지금도 반복하긴 하지만 확실히 전보다는 건강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에릭이 이렇게 바운더리를 파악하느라 힘든 시간을 보냈다는 게 굉장히 와닿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참 이 책에서 이 바운더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건강한 바운더리, 허술한 바운더리, 경직된 바운더리라는 세 가지 범주를 제시하고 있잖아요. 그렇긴 한데 이런 책을 저희가 볼 때도 그렇고 설명을 할 때도 그렇고 그렇다면 건강한 바운더리는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관계에선 딱 여기까지만 해야 건강해라는 굉장히 구체적인 선이 있는 것처럼 느끼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 허술한 바운더리, 경직된 바운더리, 건강한 바운더리라는 세 가지를 다 적어놓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경직된 바운더리도 사실은 우리에게 건강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걸 저자가 짚어주기 위해서였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상담에 오시는 분들도 그렇다면 제가 건강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뭐 애인에게 이거는 해줘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엄마랑은 이렇게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라고 얘기를 하실 때 그거 자체가 너무 경직된 바운더리일 수 있는데 아까 선생님이 얘기하시는 걸 들으면서 떠오른 거는 우리가 허술한 바운더리였다는 걸 깨닫는 순간 반대쪽으로 확 극단적으로 가면서 그렇다면 내가 선을 철저하게 지켜서 내가 절대로 사람들이 나의 바운더리 침범하지 못하게 만들겠어. 이렇게 되면서 경직된 바운더리로 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건강한 바운더리라는 게 결국은 언제나 늘 정해져 있는 선이 있다기보다 그때그때 나의 느낌이 정말 괜찮은가, 지금 나의 상태에 이것이 괜찮은가, 이걸 파악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또 듭니다. 이게 뿔소 선생님이 얘기하신 이 목소리를 내야 돼라고 친구는 이야기했지만 나는 나의 사정이 있는 거고 나의 느낌과 감각이 또 있는 거잖아요. 그것과도 연관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요. 허술한 바운더리를 가진 사람들은 저는 참 공감됐던 그 지표가 사생활을 너무 드러낸다. 참 제가 자유롭지 못한 부분이긴 한데 특히 뭐 SNS 같은 경우 너무 나도 모르게 내 것을 드러내는 경우가 나도 모르게 나에게 더 많이 침범해도 된다라는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경직된 바운더리 같은 경우에도 뭔가 어떤 관계에서는 인간관계에 벽을 치는 내 모습을 발견하기도 하고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관계에서 어떨 땐 좀 허술하고 어떨 땐 경직됐는데 그 안에서 내가 어떻게 선을 그을 때 가장 좀 편안한가를 인식하는 게 참 중요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나에게 필요한 관계 그리고 나에게 괜찮은 관계에서 어떤 바운더리를 설정할 것인가를 생각해 볼 때 이 책에서 중요하게 제시한 부분이 나를 돌본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씩 체크를 해본다는 거였어요. 페이지 235페이지를 보시면 16가지의 항목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이제 나를 돌본다는 것은 다음과 같다라고 나와 있어요. 대표적으로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다른 사람들을 돌본다. 원하는 것을 요구한다. 에너지를 고갈시키는 사람들과의 연락을 줄인다. 즐거운 일에 열중한다.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선생님들은 어떤 항목에서 조금 더 나를 돌보고 싶은지 좀 궁금했어요. 저는 근데 책을 읽을 때 줄을 그으면서 읽거든요. 근데 다 그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펜을 들고 읽다가 이거 너무 이 16가지를 다 그어버릴 것 같다. 그래서 참자 이러고 한 귀퉁이를 접어놨어요. 읽으면서 제가 제일 좀 공감 갔던 게 아까 나비 선생님이 얘기해 주시기도 했지만 항상 바운더리에 있어서 가장 정확한 건 제 감정을 명확히 알고 그거를 솔직하게 밝히고 요구할 수 있을 때 저도 지킬 수 있고 이런 나라는 걸 다른 사람에게도 표명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가장 신경 쓰는 지점은 자신의 감정을 솔직히
밝힌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솔직히 밝히는 지점에서 늘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내가 투머치하게 오픈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이미 나는 이런 생각이야 라고 차단함으로써 여지를 안 주고 나를 좀 막 꽁꽁 싸매는 사람처럼 보이는 건지 아니면 이 정도 밝히는 게 정확히 나는 이런 사람이에요 라고 나를 소개하고 있는 건지를 늘 고민하면서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얘기를 하느라 또 너무 노력하더라고요. 그래서 적당히 그냥 나는 이렇게 느껴 라고 말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도 약간 비슷했는데요. 친구들이 맨날 뭐 상담사의 직업병은 공감 아니냐 그러는데 저는 셀프케어라고 말을 하거든요. 자기 먼저 돌보는 게 상담사의 좀 직업병인 것 같다 하면서 나를 돌본다는 게 너무 중요한 직업이라고 많이 느껴가지고 그 부분을 좀 많이 키워야겠다라고 저의 지금 발달 단계에서는 많이 좀 생각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저는 상담사를 라는 직업을 선택한 것도 좀 안전하게 성장하고 싶은 욕구가 좀 커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돌봄은 또 필수이고 하는데 감정을 솔직히 밝혀 원하는 것을 제대로 요구하는 게 좀 나를 제대로 돌보는 길이라고 저는 많이 좀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그중에서 저는 좀 이제 직장 생활도 이제 아직 사회 초년생이면서 원하는 것을 제대로 요구하는 게 좀 아직 저한테는 미숙한 부분이라서 그 부분이 요즘 저의 좀 포커스여서 좀 눈에 띄었습니다. 이 발달 단계 하니까 진짜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제 주로 트라우마가 있는 분들을 만나다 보니까 이제 뭐 재판을 진행을 하신다거나 수사기관에 계속 왔다 갔다 하셔야 되는 분들도 꽤 많이 만나고 그러면 위급 상황이 많아요. 그럴 때 늘 긴급한 연락을 받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저는 이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다른 사람들을 돌본다라는 항목을 꽤 오랫동안 지키지 않고 일을 해왔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10년이 넘게 일을 하면서 이걸 알게 된 지가 좀 얼마 되지 않는 것 같은? 왜냐하면 이걸 내가 아니면 안 될 것 같은 그 순간에 그 급박함이 드는데 사실 제가 뭐라고 제가 아니어도 됩니다. 제가 아니어도 되지만 왠지 도움 요청이 들어오는 그 순간에 뭔가 나밖에 할 수 없을 것만 같은 생각이 들면서 시야가 좁아지면 내가 뭔가를 거절하는 것에 죄책감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까지 해도 내가 뭐 죽진 않으니까 하면서 일을 하다가 이제 심지어는 뭐 수술 전날까지 상담을 한다든지 하는 일들이 발생을 해서 이게 과연 정말 좋은가? 이게 실제로는 이분이 다른 곳에서 도움을 받았다면 더 좀 여유로운 도움을 받을 수 있었을 텐데 이게 나도 이렇게 빡빡하게 쥐어 짜내듯이 도움을 주는 것이 과연 정말로 도움이 되는가라는 생각이 그때서야 들더라고요. 하면서 내가 가능한 만큼만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걸 조율을 하고 하는 것들이 점점 더 중요해졌고 저한테는 아주 최근에 이제 느끼게 된 부분들이었습니다. 이게 다른 주변 사람들하고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였어서 도움을 요청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나고 싶은가 하고 싶은가 이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알겠습니다 하고 나서 나중에 밤에 일을 하면서 이걸 왜 하고 있는 것인가 그래서 어쨌든 내가 어느 정도까지가 정말 가능한가 그리고 가능한가를 생각할 때 내가 이게 능력이 되는가를 기준으로 삼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능력은 될 수도 있죠. 그런데 내가 물리적으로 이 땅에 사는 사람인데 나의 24시간과 나의 체력과 정신력이 물리적으로 지금 가용한가 이걸 기준점으로 삼아야 되겠더라고요. 그동안에는 어쨌든 이거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일인데 라고 자꾸 능력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진짜로 내가 괜찮은 수준을 모르고 자꾸 더 하고 나중에 소진이 되고 실제로는 정말 타인이 요청했던 것들을 잘 들어주지 못하고 이렇게 되는 것들을 많이 경험하다 보니 이런 실제로 나의 한계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사람들과 조율하는 법을 익히는 게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요. 너무 공감되는 게 쥐어짜서 내가 해낼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다 하다가는 내가 나를 돌보지 못하는 단계로 계속 반복이 되면서 소진에 이른다는 말씀이 저도 너무 잘 하고 싶은 부분이어서 그래서 내가 나를 돌보기 위한 공간, 시간, 여유들을 꼭 챙기는 연습을 저도 지금 하고 있어요. 네. 어떤 연습이 도움이 되셨나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연락이 왔다. 도움 요청을 한다. 그러면 예전 같으면 바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아까 혜유 선생님도 내가 최선을 다해서 도움이 돼야지라고 했잖아요. 저도 비슷했는데 이제는 최선을 다하면 죽는다. 라는 말을 저는 꼭 기억하려고 하고 유명한 책 제목도 있잖아요. 그렇죠. 나왔더라고요. 있어요. 그래서 최선을 다하지 말고 어차피 열심히 할 거니까 어차피 쥐어짜고 애쓰는데 익숙하니까 좀 덜 하는 방법으로 나를 좀 워워시키는 것 같아요. 최선까지는 아니고 그 에너지는 나에게 좀 쓰도록 이렇게 에너지 배분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니까 생각이 나는 게 그 최선을 다하면 죽는다가 두 작가님이 편지 형식으로 주고받은 에세이인데 이 뭐랄까 나는 내가 먼저입니다가 아주 좋은 책이지만 나는 조금 더 가볍게 약간 타인의 이야기를 듣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 책도 저는 추천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 책에서 제가 그 책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이 이 일을 오래 하려면 언제든 그만둘 수 있어야 합니다. 라는 문장이 있거든요. 역설적으로 내가 정말 그걸 오래 하기 위해서는 언제든 그만두고 다시 시작하고 할 수 있어야지 내가 이거를 막 한 달, 두 달 안에 끝내버리겠어. 끝장을 보리라. 내가 나를 갈아서라도. 이렇게 하면 내가 그냥 끝장이 나고 그 일도 제대로 못하고 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왜 이렇게 익숙하죠? 나를 갈아서라도. 절대 그러지 않으려고 노력을 함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 책에서는 그래서 내 바운더를 위해서 나를 돌보는 것도 있지만 사실 핵심은 다른 관계에서 있는 건데 또 저는 그거랑 연관돼서 제일 좀 인상 깊었던 게 304쪽에서 모든 관계는 처음에는 즐겁다. 이 문단이 좀 요즘 상담하면서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뭔가 저는 대학생들을 위주로 상담을 하는데 학생들이 뭐 팀플 관계나 좀 알바 관계 관련해서는 팁도 많이 알고 뭐 기술들을 많이 아는데 흔히 말하는 정말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때도 사실 기술들이 필요한데 그것도 기술이라는 걸 좀 많이들 놓치는 것 같아요. 약간 도덕성처럼 알아서 있는 거다 하면서 처음에는 즐겁지만 나중에 힘들면은 뒷걸음질 치게 되는 순간들이 각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때 모든 관계는 처음은 즐겁다가 제가 요즘 학생들 만나면서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인 것 같아요. 관계 처음은 재밌는데 어느 정도 깊어지면 저는 뒤로 가고 싶어요가 있는데 선생님들은 각자 좀 그런 타이밍이 언젠지가 조금 궁금했고 있으셨나 싶기도 하고 좀 나눠보고 싶었습니다. 저도 처음에 너무 재밌다, 매력적이다 라고 느껴지는 관계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뭔가 좀 부담스러워지는 순간들이 그때 이제 뒷걸음질 치게 되는 것 같거든요. 물론 재미도 있지만 내가 감당해야 할 어떤 다른 정서적인 부담이 느껴질 때 더 가면 안 되겠다. 내가 감당이 안 될 것 같아. 라는 게 이제는 조금 감지가 되는 것 같아요. 그 신호가 이제 연락이 왔을 때 내가 뭔가를 해줘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든다면 좀 멈춰서 뒷걸음질 치기도 해요. 저도 사실 포클로이 선생님하고 비슷하거든요. 저는 저한테 의존한다 싶으면 약간 친밀한 관계에서 거리를 두는 편인데 상담사가 그렇다는 게 참 웃기기도 한데 누군가 의존하면 뒷걸음질 치게 되더라고요. 뭔가 자신의 감정을 스스로 좀 처리를 못하는 과정이 약간 포착되면 제가 좀 경계를 하게 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똑같아요. 네. 의존. 전 조금 다른데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계에도 늘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약간 너무 바운더리가 없이 저에게 의존하거나 오면 그래 너무 그게 필요해? 내가 생각해봤을 때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아 이러고 너무 아낌없는 조언을 늘 하는 거예요. 막 새벽까지 친구 연애 상담 들어주다가 막 잠 못 자고 막 이런 지점에 있어서 저는 근데 그 관계도 즐거웠고 그렇게 계속 관계가 깊어지는 거에서 우린 진짜 약간 찐친의 단계로 가고 있어. 뭐 동시에 그런 자만심도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아니면 누가 이렇게까지 해주겠어. 이런 능력적인 점까지 가면서 나중에는 그게 저에게 독이 된다고 느낄 때 그러니까 어떤 다른 사람이 저에게 의존을 함으로써 거리를 두신다고 두 분 다 말씀해 주셨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저 혼자 근데 나 좀 요즘 피곤한 것 같은데
내가 왜 이렇게 지금 신경 쓰고 책임지고 있는 게 많지? 이 친구한테 연락이 오면 또 이 친구 연애 상담 들어줘야 될 것 같고, 상사가 연락이 왔는데 무슨 프로젝트 나한테 맡길 것 같고, 분명히 제가 다 전에 저질러 놨던 것들일 거거든요. 근데 나중에 그냥 저 혼자 제가 겁에 질리거나 지레 질려서, 나 잠깐 쉬어야 될 것 같아 라고 할 때 좀 피하는 그런 패턴을 제가 갖고 있어서 요즘에는 섣불리 제가 먼저 다가가거나 뭔가를 제가 들어줘 버리려고 하지 않고 좀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고 보고 저도 이게 내가 내 역동이나 저 사람을 도와줘 버리고 싶은 충동이나 상사한테 이거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하는 아이디어가 올라올 때 우선 한번 쉬고 이게 어떻게 흘러가는지 보자 하고 조금 저를 캄다운 시키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잘 되지 않습니다. 여기 상호 의존의 양상이라고 책에 153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저 이거 보면서 상대가 스스로 자기를 할 수 있게 돕기보다는 대신해 준다. 그래서 약간 찔렸고 또 자신의 문제는 풀 생각도 하지 않고 상대의 문제를 해결한다. 에서도 하하라고 적어놨어요. 네, 상호 의존의 문제가 풀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나비쌤은 어떠세요? 저는 조금 또 다른 생각들을 했는데, 저는 예전에는 뭔가 한두 가지 비슷한 점이 보이면, 특히 가치관의 측면에서 뭔가 유사하다라는 느낌을 받으면 제가 갑자기 너무나 내적 친밀감을 강하게 느끼면서 이 사람이랑 이것도 저것도 이것도 비슷할 거야 라고 제가 지레짐작을 하는 경우들이 생겼었어요. 그래서 이 304페이지, 305페이지에 처음에 이제 뿔소쌤이 이야기한 부분들에서 그 사람이 이걸 원한다고 하면 그걸 믿어라 라는 대목 있잖아요. 그 사람을 변화시키려 하지 말고 이 사람과의 가능한 관계가, 이 관계가 어디까지 갈 건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믿어라. 근데 그 넷플릭스의 예능 중에서요, 정말 저에게는 약간 쇼킹한 예능이었는데 최후통첩이라는 예능이 있어요. 이 예능이 커플이 한쪽은 절대 결혼하고 싶어 하지 않고 한쪽은 반드시 결혼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커플이 몇 쌍이 모여서 이제 스튜디오에 모여서 첫날에 울면서 이별을 하고 다음 날부터 각자 다른 짝과 데이트를 합니다. 오, 와우. 그런 예능이 있답니다. 정말 외국 예능은 또 차원이 다르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들도 사실은 관계가 깊어진 다음에야 한 명이 원하는 미래와 다른 한 명이 원하는 미래가 다르다는 걸 알게 된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말하자면 내가 넘겨짚은 거거든요. 그걸 초반에 확인하지 않고. 근데 이거를 꼭 연인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내가 좀 친하다고 생각하는 동료 아니면 친구, 심지어는 직장 동료나 뭐 상사, 뭐 부하 직원, 이런 관계에서도 내가 넘겨짚는 것들이 생각보다 많구나라는 걸 깨닫게 된 이후로 한 단계 한 단계 좀 확인을 해봐야겠다. 이 사람도 같은 걸 원하는 게 맞는지, 그리고 좀 다르게 생각하는데 나의 위계 때문에 말을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지 않고 그냥 넘어갔을 때 너 나중에 왜 다른 얘기해? 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 사람은 처음부터 나에게 신호를 보내고 있었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또 했었거든요. 그 뒷걸음질 친다기보다는 그쵸. 옛날에는 아차 싶었던 순간들, 요즘에는 주의하려고 하는 순간들. 근데 또 사람이 너무 신나면 또 놓치기도 합니다. 그 신남이 되게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알아차림의 포인트. 신난다. 그럼 조심해야 돼. 신난다. 끌린다. 지금 달려가지 않도록. 그렇죠. 나를 좀 네, 해주는. 기억해두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제가 좀 얘기하려고 했었던 부분들이 같이 나오는 것 같은데, 58페이지에 바운더리가 건강하지 못할 때 생기는 일들이라는 챕터가 시작할 때 이제 브레네 브라운의 유명한 문장, 분노 대신 불편을 선택하라 라는 문장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바운더리를 설정을 하지 못하고 약간 상대방을 힘들게 하지 않을까? 이 정도는 들어줘야 되지 않을까? 라고 하다가 어느 순간 이게 쌓이면 분노가 폭발하면서 너는 안 되겠어 하면서 관계를 끊거나 아니면 그때 가서 막 화를 폭발시키거나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이 벌어질 걸 나중에는 알면서도 거절하세요 혹은 요청하세요 라고 이야기하면 그 순간의 불편함을 어떻게 견디죠?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선생님들은 좀 어떤 경험이 있으신지, 좀 어떤 얘기가 해주고 싶으신지 궁금합니다.
정말 불편함을 견디는 힘을 기르는 게 또 심리 상담에서 하는 일 같아요. 그 불편한 순간을 우리가 어떨 때 이제 자각하게 되잖아요. 반복되다 보면 나 불편하고 싫어. 그런데 그 순간을 견디지 못하니 익숙한 행동들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조금만 머물러 보면 나 이거 좀 부당하고 기분 나쁘고 화가 나는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순간 그냥 너무 불편하니까 넘어가자 라고 그냥 상대방이 어떤 말을 하더라도 허용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저는 어릴 적부터 엄마가 외모에 대한 얘기를 참 자주 하셨어요. 그 옷은 별로네. 왜 그렇게 머리를 했니? 뭔가 내가 잘못한 것 같이 얘기를 하시는데 엄마 딴에는 나를 위해서잖아요. 그렇지만 나는 순간 수치스럽고 뭔가 내가 또 이상하게 입었네. 또 이상하게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지만 내가 그때 엄마한테 얘기를 하면 분명 불편이잖아요. 싸울 거잖아. 그냥 넘어가는 거야. 나중엔 조금이라도 얘기하면 화가 막 터져 나오는 그런 순간들이 이제 반복되면서 불편해도 얘기하자라고 연습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것도 한 번에 되지 않고 정말 여러 해에 걸쳐서 나 그 말은 외모에 대한 발언은 민감하다. 듣기 좋지 않다. 기분이 안 좋다. 그렇게 여러 해 얘기하면서 이제는 좀 나아진 그런 경험이 떠올라요. 그러니까 이게 가족과의 경계 설정이 진짜 힘든 부분인 것 같아요. 너무 어렸을 때부터 익숙하고 이 사람이 날 사랑하는 걸 알고 심지어 이제 내가 성인이 된 다음에는 나의 부모는 점점 나이 들어가는데 효도해야 하는데 아유 이 노부모님 사실 날이 얼마나 남았다고 내가 이 얘기 해가지고 관계 불편해지느니 좀 참고 웃으면서 지내지라고 하다가 요즘은 생각보다 장수하는 시대예요. 이 어느 순간에 너무 화가 나는 거죠. 그러면 정말로 더 노인이 된 부모님을 외면하고 관계를 끊을 거냐 하면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런 부분 물론 그건 가족마다 다르지만 어쨌든 그럴 때 정말 이게 차근차근 경계 설정을 계속해서 우리가 어쨌든 얼굴 붉히지 않고 지낼 수 있는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것들이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맞아요. 다른 선생님들은 어떠세요? 맞아요. 저는 포클로이님 말에서 불편함은 사실 견디는 거라는 게 참 많이 공감이 됐는데요. 사실 누가 더 용기 있어서나 아니면 성숙해서 불편함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견딜 힘이 있고 그거를 표현할 나는 그 기술이나 능력이 있고 그게 죽을 정도로 힘든 것도 아니고 그거를 받아줄 거라는 기대만 있으면 사실 할 수 있는 영역인데 저는 그게 역시나 20대 초중반까지는 안 돼서 저의 그 시절의 핵심 키워드는 억울함이었거든요. 그래서 논문도 억울함으로 쓰려 했는데 억울함이 번역된 영어가 없어가지고 또 억울하고 그래서 나는 내가 연구하고 싶은 것도 못하냐면서 또 억울했던 순간이 있는데 왜 그러나 봤는데 감정을 이렇게 뭔가 느껴지는 건 맞는데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는 근데 이 책에서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는 그런 대처 방법이 저는 아무도 안 알려줬고요. 그리고 표현해도 뭔가 어차피 안 받아줄 거라는 묘한 기대가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받아줄 거라는. 그래서 그 두 개만 사실 있으면은 성숙도나 개인의 성숙도나 아니면 뭐 용기나 뭐 그런 영역이 아니라 나에 대한 좀 믿음 그리고 능력만 쌓아가는 경험들을 좀 만들어가면은 저는 요즘은 억울함은 잘 안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좋네요. 사실은 억울함에 대한 연구가 있습니다. 네, 최근에 억울함에 대한 연구가 나왔고 그리고 이 억울함이 그 영어로 번역이 되지는 않는데 가장 유사한 용어는 외상후 울분장애라고 동독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예요. 왜 서독과 동독의 특징적인 차이가 나타나는데 이 동독 사람들이 유난히 많이 느끼는 이 울분의 감정이 무엇인가를 독일에서 연구를 해서 책을 냈었고 우리나라에도 관련된 걸 번역한 선생님들이 계셔서 책과 연구가 나온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울분이라는 것 자체가 안 풀리는 거거든요. 그냥 단순히 화가 엄청 많이 난 격분 이것과는 달라요. 화도 나고 아무도 안 알아주고 이 사회 시스템은 나를 위해서 해주는 게 없는 것 같고 온갖 것들이 첩첩산중으로 쌓여서 우리나라에 옛날부터 있었던 화병과 굉장히 비슷해지는 그런 부분들. 근데 정말 이 화병이 생기기까지 또는 외상울분장애가 생기기까지 내가 어떻게 경계 설정하고 어떻게 자기 주장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알려주는 곳이 없었다는 것이. 근데 이거를 알려주지 않은 주변 사람들이 그럼 나에게 잘못한 거냐? 그 사람들도 모를 거거든요. 이런 책이 굉장히 뻔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도
한번 되짚어보는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얘기해 주신 것처럼 화병처럼 분노도 어떻게 표현되느냐에 따라 다르다는 생각을 저도 아까 말씀해 주신 그 부분을 읽을 때 생각을 했는데 사실 저는 좀 그 분노를 혼자 삭히는 편이었거든요. 그래서 막 그 드라마 같은 데 나오는 것처럼 베개 속에 얼굴을 파묻고 소리를 지르고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요즘은 코인 노래방 가는 게 저의 유일한 낙일 정도로 좀 혼자 해소하는 거에 좀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내가 지금 이 쌓여 있다고 느끼는 감정이 뭐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좀 역추적하는 편인 것 같아요. 뭐가 쌓여서 지금 내가 기분이 안 좋지? 이렇게 갔던 편이었는데 옛날에는 그래서 더 감정적이었던 것 같아요. 순간의 불편함이 어디서 쌓였는지 더 느끼지 못하고 계속 위축되고 그냥 계속 작아져 있었던 거예요. 최근에 제가 그걸 명확히 알게 된 에피소드가 하나가 있었는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되게 몸치여서 춤을 진짜 못 춰요. 그래서 이 또래 친구들끼리 장기자랑 할 때도 좀 작아졌었고 저는 좀 잘하고 싶은데 맘처럼 몸이 안 움직여지는 거니까 했었고 나름 했다고 생각했는데 반응이 안 좋은 것 같고 이렇게 좀 작아졌는데 제가 제일 지금도 흔히 생각하는 게 어머니 아버지께서도 되게 약간 귀여우니까 웃으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에게는 엄청 큰 비웃음이었고 딱 정해진 거예요. 넌 춤을 진짜 못 춰. 이게 정해졌는데 제 친동생이 댄스부 부장이에요. 그래서 동생은 춤을 엄청 잘 추거든요. 그래서 동생이 춤출 때마다 저는 진심으로 응원하는데 계속 저는 한없이 작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버지랑 어머니는 그냥 같이 춰봐 아니면 너도 춤을 배워봐 이런 얘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하시는데 제가 이게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분명히 춤을 추면 분명히 엄마 아빠가 나한테 뭐라고 할 거고 그럼 난 기분이 안 좋아질 거잖아. 그래서 나는 춤을 추고 싶지 않아. 아니면 엄마 아빠의 평가를 받고 싶지 않아. 그냥 이 작아지는 내가 싫어.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춤을 출 것 같은 분위기나 흥겨운 분위기가 생기면 제가 이렇게 좀 흥을 안 타려고 제가 노력하거나 아니면 그 자리를 뜨는 거예요. 그리고 불편하고 나는 흥을 잘 표현할 수 없는 사람이야. 이런 거에 사로잡히면서 나는 되게 별로다. 이렇게까지 흘러가면서 그 분노가 쌓였던 것 같아요. 심리학적으로는 내적 소외처럼 계속 저를 제가 믿어주지 않고 소외시키는 방향으로 분노가 쌓여갔던 것 같아서 최근에는 뭔가의 싸함 그리고 혹은 지금 나한테 뭐라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으면 내가 지금 저 사람의 생각이 나에게 평가로 들리고 그냥 다른 생각일 뿐이지만 나는 불편하다고 느끼는구나 라는 게 있으면 킵합니다. 킵하고 이걸 어떻게 저 사람이 알아듣게 얘기할까? 혹은 앞으로 안 볼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저의 분노로 가져가지 않고 앞으로 제가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생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네요. 사실 부정적인 감정이 없애야 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지금 잘못되어 가고 있으니까 조치가 필요해라는 신호를 나에게 주는 거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감정 자체를 없애기 위해서 내가 어떤 신호를 받는지를 생각조차 못하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부분 짚어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이 분노 대신 불편을 선택하라는 부분을 보면서 저도 많은 생각이 들었던 게 이제 동료들과 이야기를 워낙에 친한 동료들이어서 같이 동업을 하다 보니까 이야기를 하다가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었는데 뭔가 요청을 하면 그 요청을 저는 말하자면 통보처럼 듣더라고요. 늘. 그래서 어느 순간에 동료 선생님들이 저를 불러다 놓고 나비 우리는 너와 대화하고 싶은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죠. 네가 어느 정도 가능하고 어느 정도까지 하고 싶은지를 알고 싶어서 우리가 던진 건데 이것에 대해서 그냥 다 알았다 하다가 어느 순간 왜 이렇게 많은 것들을 맡기냐라고 과중하다라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된 거죠. 말하자면 제가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데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이스 라떼는 되지만 모카는 안 돼요 라고 하면 모카는 어려운데 라고 말하면 되는데 모카 주문하셨어요? 잠시만요. 모카를 구해오고 한 거죠. 하다가 어느 순간에 왜 모카를 구해오라고 하는 거야. 저런 진상 손님 약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을 정말 그 친한 사람들이 짚어주기 전까지는 잘 느끼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사람은 내가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지 몰라서 말을 해본 거구나. 이 조율을 하기 위한 신호인 거지 저게 무조건 다 하라거나 나에게 뭔가 명령을 하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걸 깨닫기까지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저희가 바운더리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정말 한도 끝도 없이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시간 관계상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각자 선생님들 오늘 첫 시간 해보시면서 어떤 느낌이셨는지 궁금해요. 저는 얘기하면 할수록 이 끝이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의 얘기 중에 조금이라도 기억에 남거나 조금 더 알아보고 싶다라는 느낌이 드셨다면 이 책에서 조금 더 깊게 얘기 나눴던 부분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 바운더리에 대해서 같이 얘기해 볼 수 있어서 의미 있었습니다. 네, 저도 바운더리는 사실 모두에게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고 저는 상담을 공부하면서 알았던 것 같은데 이 책이 정말 잘 설명을 해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바운더리는 막 우리가 하루하루 휘황찬란한 하루를 보내는 게 아니라 그냥 만족스러운 하루들 채워나가는 방법 중에 좀 핵심이라고 생각을 해서 흥미 있으시면은 정말 추천하는 책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인간은 어쩔 수 없이 늘 사회적 동물이다라는 이름이 늘 따르잖아요. 그래서 본인 문제라고 생각했어도 결국 다른 사람 초점으로 내가 어떻게 비춰질까 혹은 내가 뭔가를 더 해야 되는데 못할까 이런 지점에 대해서 얘기해 주실 때마다 결국 내 문제라고 갖고 오지만 대인관계 문제로 해석되는 지점들이 되게 많구나라는 생각을 늘 해왔거든요. 그래서 이 책이 어떻게 세상을 좀 편안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지, 내가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는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책인 것 같아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대인관계를 빼놓고는 상담을 이야기할 수 없을 만큼 대부분 대인관계에 대한 고민들을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필수적으로 좀 봐야 되는 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책을 선생님들과 본 게 무척 좋은 시간이었고요. 저희가 또 늘 건강한 관계만 있는 게 아니라 정말 바운더리를 아무리 조율하려고 해도 잘 안 되는 좀 악의적인 관계가 있을 수 있잖아요. 저희가 다음 시간에는 그것과 관련된 가스라이팅과 관련된 그것은 사랑이 아니다라는 책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